골드 디렉터 박민옥입니다. 네, 이젠 완연한 가을이네요. 아침 저녁에 쌀쌀한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네, 이번에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주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향기 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자,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차에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나를 표현하는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려면 말투의 강약을 조절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의 힘에 있어서는요, 또 리더십의 언어와 파워십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아차, 신호를 위반했네? 의경이 와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단속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의경과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권한 때문에 그 자리에 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파워십에 의한 통제에 의해서 내가 변화를 하거나 어떤 발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자리를 서둘러 피할 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화에 있어서 정말 영향력 있는 대화를 하려면 이러한 파워십의 언어가 아니라 리더십을 근거로 하는 말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마케팅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품 설명을 간단히 하고 근본 출시된 상품은 고객도 좋아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회의를 마쳤다면 그 부서원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귀찮게 또 새로운 상품이 나왔네. 그런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방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리더의 말이 나약한 말투였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다고 하죠. 이럴 땐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강한 말투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금번 출시된 상품은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극대화시킬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총력을 다해봅시다. 다른 건 양보해도 이번 상품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이렇게 말에는 무게를 실을 수가 있지요. 말을 많이 한다고 또는 억압적으로 소리를 친다고 해도 상대방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다면 원하는 소통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어떻게 들릴지를 꼭 살펴보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울릴 수 있는 강력한 말투에는 무엇이 있을지 늘 고민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 부탁을 할 경우에는요, 무엇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투보다는 꼭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는 말투를 사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166페이지를 보면요. 불가능을 가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해야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이나 특히 우리 같이 정보 전달을 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긍정의 말투를 많이 사용하시죠.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잃어버릴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작가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예시합니다.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이 다른 경쟁사 A는 기술을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차장님 회사도 가능한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계약부터 하셔야죠. 이렇게 무조건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가 없었고 실수가 이제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그때 어떤 대화를 해야 하냐면요.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적으로 도입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내부에서 협의원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일주일만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로만 말해도 서로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긍정의 말투는 나중에 상대방에게 속았다라는 느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신뢰를
배신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란 말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또는 아예 겸손을 포함한 부정적인 의미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요. 170페이지인데요. 거절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멘트를 추가하라. 사실 우리는 no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투를 애매한 표정과 행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커뮤니케이션을 해치는 최악의 말투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no라는 말을 못하지만 긍정적인 멘트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긍정적 no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철수야, 마루 청소 좀 해줄래? 엄마,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 이럴 때 이렇게 no라고 하긴 하는데 뒤에 긍정적인 no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냐면요. 엄마, 제가 숙제 끝내고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긍정을 더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박대리, 미안하네. 내일 아침까지 매출 분석 자료를 제출해야 해. 나를 좀 도와주게. 팀장님, 이건 제 일이 아닌데요. 거절을 하지만 이렇게 거절하지 말고 긍정적인 no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팀장님, 제가 오늘 저녁 선약이 있어서요. 혹시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거절을 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멘트를 쓰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거절할 수 있는 말투.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과 예의 바른 사람은 이러한 말투 몇 마디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노의 말투는 특히 갑의 입장에 선 사람에게 더 필요한 말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절 뒤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멘트를 추가하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174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는 제3자의 권위를 이용하면 말에 힘이 실린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에 또는 우리 파트너님 중에 좀 더 열심히 하면 성과가 좋을 것 같은 팀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성과도 나오지 않고 성과의 노력에 별다른 위기감도 못 느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3자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최대리, 이사님께서 최대리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 부서의 에이스라고 말씀까지 하시더라고. 요 멘트 어떻습니까?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속 상사가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긴 하나 좀 더 수준 높은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3자의 권위를 이용하는 말투이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적인 대화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적절하게 이 3자의 말투를 활용하면 더 좋고요. 사실은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김 팀장님, 부서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적이 좀 아쉽네요. 조금 더 독려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에 힘써주세요 했을 때 이 최대리에게 이런 멘트를 썼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최대리도 팀원의 한 명일 뿐이죠. 이 정도로 말을 수정하여 말하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말투이죠. 이것을 보면요. 억압적으로 말하지도 않았고요. 상대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지도 않았고요. 대화의 목적, 즉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말투였습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도 않고요.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말투, 제3자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78페이지를 보면요. 논리의 치밀함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우선이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대화할 때 성급한 사람으로 보여서 좋을 것도 없고요. 또 설득하겠다고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함부로 문제에 뛰어들어도 상대는 그런 말투를 들을 때 부담을 받습니다. 또는 이리저리 돌리면서 주저주저 말하면 신뢰가 가지 않죠. 답답하죠.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요. 기분에 맞춰가며 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도 못 맞추면서 무슨 대화를 이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관심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요. 또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는 것은 대화의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상대방을 부추기거나 달래는 방식의 말투로 감정을 사로잡는 게 먼저라고 합니다. 자, 논리보다는 무엇이 먼저라고요? 감정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의 핵심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피는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시가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게임 회사에 개발을 담당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게임 개발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능력이 뛰어났는데 6년이 지났을 때 변수가 생깁니다. 개발 부서도 좋지만 정리에도 등하고 조직에도 필요로 해서 기획 부서로 옮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하고요. 또 칭찬을 하고 축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본인은 개발하는 게 너무 좋은데, 개발자로 평생 살고 싶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너무 갑갑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에서는 일 잘한다고 막 인정을 받으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서장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아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저는 회사를 위해 제가 더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때 부서장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최 과장, 내가 직장생활 오래 했잖아? 그럼 내 말을 들어야지. 개발부서에 있는 것보다 지금 이 부서가 최 과장 커리어에 아주 좋고 지금 개발부서로 리턴하면 기획부서를 다시 못 와. 최 과장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 알아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이분은 허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회사까지 그만두고요. 이때 사실은 부서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으면 좋았을까요? 최 과장, 고민이 많았구나. 그동안 힘들었겠다.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회사에서도 부서장도 최 과장도 모두 승리의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논리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살피는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2페이지의 6번째. 지나친 솔직함이 결국 나를 해친다. 자, 이분이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답답하거나 화가 나시는지요? 이러고 질문했을 때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버릇없이 말할 때, 학점을 잘 달라고 할 때, 수업 시간에 졸 때,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할 때 라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봤는데요. 네이버를 보니까요. 이런 식의 대답을 했을 때 교수님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학문을 하는 대학원생이 인터넷에 검색한 바에 의하면 이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뭐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대한민국 학술정보자료원 자료를 중에서 찾아본 논문에 의하면 등등등. 이렇게 이와 같은 말투를 했어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말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평소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야 할 순간에 잘못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고 교정을 해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되실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185페이지의 7번째, 믿을 만한 사람은 말투로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말은 똑같은 말인데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도 달라집니다. 단순하게는 정치인이 말하는 거, 또 선생님, 경찰 등이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정치인, 똑같은 경찰, 똑같은 선생님이 아니죠. 예를 들어 경찰도 착한 경찰, 나쁜 경찰이 있고요. 선생님도 대부분 좋긴 하나 나쁜 선생님도 있죠. 또 카페 주인도 좋은 카페 주인이 있고요. 자, 이럴 때 우리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예시에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요. 친구들이 경환이 걔 알지? 걔 요즘 뭐해? 글쎄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공인중개사 한다더라. 왜 대기업을 그만둬? 걔 까불다가 잘린 거 아니야? 점차 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조용히 대화를 듣고 있다가 한 친구가 말하죠. 그래도 경환이가 고등학교 때 괜찮은 친구였잖아. 의리도 있고 좋은 애였으니까. 지금도 좋은 일 할 거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야. 그 이후에는 대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경환이란 친구의 괜찮았던 면을 회고하며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이었던가? 이건 지나간 과거니까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나는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 확인해 볼 차례인데요.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사람으로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데요. 돈이 많다거나 실적이 좋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평판을 받는 측면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친구가 하는 건 믿을만해. 걔는 허튼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슨 말을 듣는 사람인지. 혹시 내 생각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여러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인격을 스스로 지키고 아끼는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말투를 사용하겠다고 다짐해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의 속성 김승호 사장님의 책에서 잠깐 발췌한 걸 말씀드리는데요. 51페이지 그 돈의 속성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따른다, 바뀐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어떤 사업가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은 뭐 오바마 대통령, 캐리, 아베, 손정희, 또 국회의원 이렇게 훌륭한 분들 다 걔는, 쟤는 이렇게 호칭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최악은 뭐냐면요. 관심사가 그분이 골프였는데 모임에 갔을 때 뭐 참석자 중에서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도 누군가 수목원 이야기를 하면 결국엔 골프 이야기로 가져가고 또 동남아 여행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다시 골프 이야기로 가져가고 또 누군가 크루즈 이야기를 하면 다시 골프 이야기를 해요.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분의 열정과 사업적 재능이 더 빛났지만 점점 그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말투, 걔는, 쟤는 했을 때 뒤돌아서 그 사람은 나를 또 쟤는, 걔는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꼰대가 되고요. 꼴통 보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고요. 성공하여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와 친구를 존중하고 후배나 제자에게 다정하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결같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다이아 이상 스타님이 되실 거잖아요. 지금부터 이러한 말의 습관과 인격적인 성숙을 가지신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과 신용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디서 나타난다? 말에 나타나고요.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고간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 그의 생각과 뜻이 나와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라고 합니다. 마음의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을 따라 다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말로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 189페이지를 보면요. 나를 지키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라고 합니다. 자, 용기란 무엇입니까?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고 하는데요. 무모하게 하는 거는 용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진정한 용기인데요. 독감에 걸렸다고 칠게요. 근데 독감을 이긴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용기일까요?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무모함이라고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강해 보이겠다고 자신의 아픔도 외면하는 말과 행동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사회 속에서 살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능력, 즉 협력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이상으로 받을 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와줄 건 없어요? 라는 말투로 사회생활을 하지만 도움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도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플 땐 아프다고 하는 용기 있는 말투로 세상에 나서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도와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도와달라고 말해보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9번째, 나를 지키는 말투는 그 자체로 선이다. 자, 호밀밭의 파수꾼,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보면요. 넓은 호밀밭에서 엄청난 아이들이 놀고 재밌게 놉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노는데요. 어른은 나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이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이 일이 좋대요. 사면이 모두 절벽이지만 넓은 호밀밭으로 뒤덮인 곳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책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혹시 이제 신나게 놀다가 절벽에 가는 것도 모르다가 추락할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대화 습관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많고 꿈도 많습니다. 잘 놀고 싶고요. 잘 살고 싶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대화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대화로 인해서 뭔가 얻어내고 성장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인데요. 다만 우리가 듣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대화는 이건 어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194페이지를 보면요. 누군가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지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의 상사가 되든 직급이 있던 돈이 많은 고객이 되든 단속 권한이 있는 정찰이 되든. 두 번째는 사람 됨됨이라고 합니다.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말까지도 설득력을 갖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지위와 인격이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좀 얻기 힘든 요소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 3번째 있습니다. 뭐냐면 말투라고 합니다. 이 말투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투는 절대 나의 본능과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 도구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선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게 하는 것이 자연적인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는 말투는 잔머리를 굴리는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을 지키는 말투를 사용하십니까?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이 제대로 된 말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의 고통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정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6페이지를 보면요. 지식의 저주라고 있는데요. 때로는 지식이 의사소통을 막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인식의 왜곡이 일어나서 이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제 실험을 합니다. 두 무리로 나눠서 하는데요. 하나는 두드리는 사람, 하나는 듣는 사람이에요. 이 두드리는 사람은 뭐냐면요. 생일 축하 노래나 미국의 국가 등 한 25개의 노래가 적혀 있는 목록을 받고요. 이거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있던 사람이 맞출 것이라고 이제 맞추는 건데요. 질문을 하죠. 두드리는 사람에게. 몇 프로나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라고 말했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죠. 내가 뭔가 말하면 다 알아들을 거다. 50%. 근데 실험 결과 몇 프로가 맞췄을까요? 2.5%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오류가 일어났냐면요. 선생님은 아이에게 어떤 지식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쳐요. 근데 잘 알아듣는 거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대충 알아듣고요. 그리고 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또는 우리 스폰서님이 우리 파트너에게 뭔가 가르쳐줬는데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몇 프로만 알아듣는다고요? 90%도 아니고 2%.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알아주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보통 분통을 터져하죠. 왜 이렇게 몰라? 왜 이거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지식이 가져다준 저주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지만 말고요. 지식의 가치를 그렇게 하면 공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식의 저주를 풀어라. 두 번째, 내가 그 지식을 습득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으래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공유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제가 너무 반성도 많이 했고요. 모든 관계는 정말 말투에서 시작됐고 이 말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이 어려운 걸 너무 쉽게 아무렇게나 하고 살았구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결국엔 내 자신도 잘 지킬 수 있고 기분 좋은 사람, 향기 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저와 함께 했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이 책은 한번 읽는 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내 자신을 매일 되돌아보면서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키는 멋진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 책 있죠? 11월은 끝까지 해내는 힘, 12월은 멘탈의 연금술. 그 책도 사셔서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나가셔도 됩니다.